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술가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미학 강좌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는 미학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주제들을 거의 40개 이상, 45개 정도 되는 모여 있는데 참조하시고, 이미 1년 전에 예술가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예술가와 자본주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생존의 문제. 예술가도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기본적으로 다 필요로 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정말 중요한 주제겠죠, 그죠?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가는 테크니테스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테크네를 가진 자, 테크네를 적용할 수 있는 자,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죠. 이 테크네에서 오늘날 테크놀로지가 나왔어.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라는 뜻인데, 기술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예술가는 누구인가? 어원학적으로 보면은 생산하는 자예요. 포이에시스와 관련되어 있어요. 포이에시스는 어떻게 보면 생산이란 뜻이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시의 어원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독일어에서 포에지, 불어에서 포에지, 영어에서 포이트리, 다 같이 이 어원을 따라가죠, 그죠? 그런데 라틴어에서도 포에시스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가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근본 활동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향연에서, 그죠? 향연에서 이 포이에시스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하이데거가 자기의 진리 개념을 이러한 고대 그리스 사유로부터 끌어내잖아, 그죠? 알레테이아 개념이라든지. 결국 진리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포이에시스는 뭐냐? 사물에 부재하는 어떤 어두움, 부재하는 그러한 희미한 것에서 밝은 빛으로 현존하도록 만드는 그런 생산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진리죠. 그러니까 사물의 은폐로부터 사물의 탈은폐로 가져오는 행위, 이게 포이에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포이에시스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존과 관련되는 거예요. 사물의 부재로부터 사물의 현존으로, 사물의 어두움으로부터 사물의 빛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가예요. 어떻게 보면 테크네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테크네는
과학기술에 적용되죠. 그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테크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기술자로 우리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수공업자라든지 어떤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자들에게도 이 테크네를 적용했어요. 그러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그죠. 이 테크네를 또한 수공업자뿐만 아니라 실을 쓰는 자, 또 조각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자, 구분 없이 전부 다가 어떤 사물을 생산하고 어두운 빛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 이런 생산자들을 전부 다 합쳐서 테크니테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근대를 지나면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잖아. 그죠?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달라져. 그래서 예술가의 실천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프락시스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산업 문명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분리돼 버렸어. 그래서 노동과 관련되게 되었고, 특히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를 지나면서 그죠? 이 프락시스 개념은 철저히 인간의 생존의 노동과 관련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자는 이런 프락시스와는 또 다른 방식의 프락시스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감벤도 내용 없는 인간 중후반에서 이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를 구분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술가들은 당연히 과학기술자가 아니죠. 그죠? 예술가들은 진리와 관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자연 사물도 어두운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현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리 개념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만드는 자는 이러한 자연이든 무엇이든 이러한 진리 현상을 관조하는 자들이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해요. 관조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프락시스, 실천은 뭐야? 노동과 관계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철저히 이 프락시스는 예술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또한 자연으로부터 노동을 통하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었죠. 이것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도 나와. 그 인간의 조건이 정말 중요한 책이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연 사물도 현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드는 생산품도 현존해. 그런데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2권에서 그죠? 구분해. 그러니까 자연 사물은 자체 안에 아르케를 갖고 있어. 아르케는 원리죠. 그죠?
응? 나무는 나무 자체 안에 자신의 아르케를 갖고 있고, 꽃은 꽃 자체 안에 내부적인 어떤 목적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이에시스는 뭔가 하면은 생산하는 거. 이것은 그 목적인을 외부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어떤 관조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어떤 사물의 어두운 영역에서 사물의 밝은 빛으로 현존하게 하는 것, 이게 포이에시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은 자기 내부의 목적인 아르케를 갖고 현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나 예술가나 시를 쓰는 자나 모든 자들은 외부에 갖고 있는 인간 활동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연학에서.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는 철저하게 인간의 활동,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실천으로만, 또한 프락시스만으로 국한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든지 다양한 자신들의 작품들에서, 그죠, 이러한 자연 사물이 자기 내부의 아르케를 갖고 현존하는 것, 이것을 포이에시스로 보지 않아요. 포이에시스는 철저히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사물이 자기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드러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술가는 관조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테오리아, 여기로부터 이론이란 개념이 나왔죠. 그죠? 그리스어에서 불어, 영어, 독일어 전부 다. 테오리아는 뭐야? 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조가 진리와 관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은 이 관조의 영역이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론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공색한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관조하고 사물의 진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성찰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 진리를 현존의 빛으로 데려오는 자, 이게 바로 예술가였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인이든 아니면 조각을 통하여 표현하는 조각가든 그림을 통하여 표현하는 화가든 간에 모든 예술가는 포이에시스, 테크네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테크네는 뭐냐? 이미 예도가 다양한 미학 강의뿐만 아니라 철학 단편 강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강의들에서도.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야. 이 약을 먹으면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치료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저런 증상을 보일 때는 저 약이 필요해. 이거는 엠페이라, 경험과 관련되죠. 그죠? 이건 테크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서 개별적인 어떤 치료책을 쓰는 거는 테크네가 아니야. 테크네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결국 이 증상은 모든 사람에게 이 약을 쓰면 다 적용되는 보편적 적용 원리가 있어야 돼. 이게 테크네의 핵심적 개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에서 많은 부분들이 포착될 수 있죠.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를 하는 자, 테크네를 갖고 생산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지성활동을 활용하지만은 진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주관의 능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술가랍시고 페북이라든지 아니면 곳곳에서 뭐 하나 나오면 오만 광고를 하고, 그죠? 뭐를 하면, 저는 이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을 표현할 수 있어, 알릴 수 있어. 응? 그러나 자본주의적 속물과 예술가의 생존을 위한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한 욕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시인이라는 명함과, 그죠? 그 다음에 예술가라는 명함을 쉽게 사용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오히려 대가들은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갖고, 그죠? 자기 자신의 미적 형식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을 표현하는. 오늘날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상품도 예술과 결합됐어. 레디메이드 상품이라. 드샹의 어떤, 물론 약간의 어떤 현대사회의 생산품과 예술작품의 어떤 비교를 통하여 약간의 냉소적인 방식으로 변기통을 전시회에서 예술작품으로 표현했던 독특한 발상이지만은, 어찌되었건 레디메이드 상품, 팝아트 이런 것만 봐도 예술의 영역과 산업기술의 영역은 결합된 것도 많아. 많이 변화됐어. 그러나 예술가 역시도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 그죠? 그래서 고갱도 타히티 섬으로 가는 뱃삭과 그 다음에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작품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했어. 응? 오늘날도 예술가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생존해야 돼. 소수의, 운 좋게도 소수의 예술가들은 유산을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후원자가 있다든지 후원자로 먹고 사는 게 예술가예요. 그러려 그러면 그 예술 작품이 인정을 받아요. 그럼 뭔가를 알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이 오늘날 SNS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는 있어. 응? 그러나 이런 대가들은 자기의 생존 때문에 예술을 포기하지 않은 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속물적 근성을 갖고 자기의 예술 세계에 몰입하고 생명을 다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죽음의 경계까지 밀어붙여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창조하는, 거기에 몰입하기보다는 SNS에 자기를 알린다든지 명성을 얻으려고 그런다든지, 그래서 자본에 대한 욕망에 갇혀서 자기의 예술성을 이러한 상징계의 대중성에 맞춘다든지, 이 예술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잘 팔릴 수 있는,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자기의 예술성을 넘겨준다든지, 그래서 어줍지 않은 평균성에 맞추어진 그런 것들을 대량 생산해 내면서 온갖 광고질을 하고 자기가 무슨 유명한 예술가나 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돌아다니. 이건 가히 대가들의 어떤 예술성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예술 작품을 하나라도 팔려고 노력했던 그런 대가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욕망에 맞추어서, 그 평균성에 맞추어서,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서 그 기호를 이끌어가고 그 기호를 해체하고 자기 방식의 선구자로서의, 예술가로서의 진리 인식을 갖고, 그죠? 자기의 예술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서든 가볍게 예술가란 호칭을 갖고 그 이름을 자본주의적 욕망과 교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예술 작품을 팔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술을 할 수 없어. 중간에 하다 그만두겠죠. 그러니까 예술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그죠? 살아야 예술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생활 필수품과, 그리고 또 예술을 하기 위한 그 도구, 응? 그게 얼마나 비싸.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나 자본주의적 욕망에 자기 예술을 맞추는 자는 오래 못 가요. 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괴물은 거기서도 가벼움과 무거움을 기가 막히게 끌어내거든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거기서도 클래스를 알아내고, 거기서도 어떤 예술가로서의 관조의 삶, 참을성을 갖고 얼마나 그 진리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탄생시키고 스스로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그러한 고통 견뎌내고 인고의 세월을 예술에 바쳤는지. 자본주의는 더 잘 알아내. 중간에 포기해버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술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하여 예술을 하는 사람이
이 경계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뭐 인문학자는 안 그런 거, 철학자는 안 그런 거. 예술을 하는 사람과 인문학을 하는 사람 동일한 상황이에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견뎌내는 5, 60대에도 예술을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유산이 있어서 이렇게 자본을 물려받았든, 아니면 가족들 중에 후원자가 있든, 아니면 다른 후원자를 만났건, 어찌되었건 그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죠, 마련하고 예술을 하는 자들. 그런데 그럼에도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 5, 60대에도 예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성물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어떤 존재의 가벼움을 갖고 예술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산업 기술과 합쳐진 어떤 융합 예술 쪽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을 활용하여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산업복제 시대의 어떤 예술 융합과 순수 예술은 완전 다른 거예요. 순수 예술은 독창성을 갖고 있어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산업기술을 적용한 상품과는 다른 거예요. 예술 작품이 상품일 수가 있나? 다른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차이는 복제 불가능, 유일무이한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리티, 독일어로는 오리지널리테트, 영어로는 오리지널리테, 넬러티, 이 독창성은 오리진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고 다른 어떤 것에서도 이 작품을 볼 수 없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기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기원은 예술의 형식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 물리학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이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술가 자신의 아르켄, 예술가 자신의 어떤 테크닉, 자기만의 형식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사물의 어두운 것을 밝은 빛으로 끌어내는 자가 예술가인 거예요. 산업 기술 문명의 복제품이 아닌 거야. 상품이 아닌 거야. 그죠? 완전 다른 개념. 기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자신만의 예술의 미적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 예술은 끝도 없고 한계도 없어. 예술이란 무엇인가? 어느 누가, 어떤 사람, 어떤 철학자가, 어떤 예술가가 예술을 규정한다고 해도 그 예술은 규정될 수 없어. 시란 무엇인가? 규정될 수 없어. 어떤 인간이 그걸 규정한다고.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게 어원학적으로는 대략 할 수 있지만 규정을 할 수는 없어. 끝도 없고 한계도 없어. 페라스가 없어. 그리스. 그게 예술이에요.
목적이 있다면 예술가 자신이 창조한 목적이겠죠. 그 목적은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무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예술가. 그래서 죽음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자들이 무한의 냉기를 견뎌내야 내야 되는 자가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특히 미학을 다룰 때 예술가의 이 죽음에 대한 경험, 상당히 중요한 주제. 이런 자가 예술가. 예술을 위하여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 그러나 자본을 위하여 예술을 하는 자는 예술가가 언젠가는 중도에 그만두게 돼 있어. 그래서 고흐는 자기는 예술가가 아니라고 했어. 일평생 한두 점밖에는 팔지 못하고 죽고 나서 그 많은 작품들이 창고에 있는 작품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현존으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고흐가 합니다. 그린다는 건 뭐냐? 그린다는 것,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느끼는 것과 그릴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벽이 있어. 그 벽을 통과하는 길. 그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쉽게 강력한 힘을 갖고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해 나가야 돼. 자기는 예술가가 아니라 그랬어. 왜? 예술가는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자들. 이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한 이야기예요. 사실 대가들이. 미리 잘하는 걸 봐라.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성숙하고 자연의 모든 사물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봐라. 이 관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 자연에 성숙해가는, 그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는 포이에시스, 진리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 스스로를 현존하게 하는 것, 그것을 오랫동안 관조. 그 앞에서 예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는 예술가가 아니라 그랬어. 여기에 더하여 어떤 예술가가 재능이 있고 어떤 예술가가 재능이 없는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웃기는 개소리인가를 고흐는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관조하는, 진리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관조하고 거기로부터 미적 형식을 끌어내는 자들이야. 그게 기원과 관련된 거야. 그게 바로 오리지널리티야. 자기만의 독창성을 가진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클림트의 미적 형식이 다르고
샤갈의 미적 형식이 다르고 베이컨의 형식이 달라. 그러나 그것은 어떤 예술의 오리진과 연결되어 있다라. 어느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그만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예술가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일평생 철학을 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 많은 책들 중에 100권 이상 팔은 책이 거의 없어요. 살아생전. 오늘날 태어났으면 대박이 됐겠죠. 여러분들 자본주의와 예술의 차이를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예도는 예술가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알리고 작품을 파는 것 당연한 거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예술성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예술을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서, 그래서 자본주의적 속물이 돼요. 금방 자고 나면 사라질 명예와 돈의 욕망에 빠져서 예술성을 자본주의에 맞추는 자, 예술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릴케의 관조 역시도 그죠. 자연의 진리의 드러남을 기다리면서 자연의 다양한 사물들이 스스로 자기의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을성을 갖고 자연의 풍성함을 어두운 현존, 어두움에서 빛의 현존으로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관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건 예술가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침묵으로부터 예술가의 깊은 예술성의 내공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생각하는 자예요. 관조하면서 생각하고 깊이 있게 사물을 통찰하는 자.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주스.